어제 조금 약간 외국인들이 선물 사주는 거 아니야? 약간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긴 했는데 여전히 네, 약한 모습이었고요. 요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은 제가 이제 4월 말에 외국인들의 1조 매도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연장성산에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릿속에 상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1조 매도 나오기는 했지만 3월 만기 이후에 4월달 2달 동안까지는 선물 누적으로는 순매수였거든요. 네, 4월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조 매도가 팡팡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쌓아둔 선물 매수가 누적으로는 순매수였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중립 포지션이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위든 아래든지 간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외국인들 맘대로. 외국인들 맘대로 하면 또 이제 표현 이상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도 또는 시장 참여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또 반대편에는 경기가 좋아진 경기 확장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계속 상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재미없고 외국인들은 그냥 선물만 가지고 그냥 왔다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구간인데 네. 지금 보면 외국인들 누적으로 1,000억 정도의 순매도거든요. 1,000억 정도? 근데 또 어제까지 보면 어제까지도 이 정도 하긴 하기 오늘 팔아서 그렇지 어제까지만 보면 또 1,000억 정도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누적으로 보면 1,000억 정도 오늘 이제 좀 한 2,500억 정도를 팔아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HT상에서 보여주는 외국인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대부분 만기일에 승리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보는 겁니다. 건조를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아예 위로 확 올라가거나 아래로 확 내려가야 수익이 좋습니다. 어설프게는 애매모호해요. 아무것도 꽝이에요, 꽝. 오히려 지금보다 어설프게 이 3,000이나 뭐 2,900 정도 가면 오히려 꽝입니다. 아예 확 밀으려면 2,700까지 쫙 밀어야 돼요. 여기 포지션상.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지금은 대부분 선물 옵션 만기 직전에는 포지션 이렇게 확 열어놔요, 사실. 확 열어놓고, 이제 주변 상황 보면서 이제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제 좁혀지긴 하거든요. 6월이 동시만기일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3주 남았으니까. 네네. 이 부분들 분명히 좀 교정이 될 건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거는 외국인들은 6월달 만기까지는 일단은 위아래 굉장히 크게 열어놨다. 네, 크게 열어놨고, 어디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위로 쏘든 아래로 쏘든지 간에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월달 만기까지는 변동성 계속 높은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흐름으로는 6월달 FOMC 회의까지도 좀 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길게는 8월 말에 있을 그 잭슨홀 미팅, 휴가들 가서 이제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왜 휴가 가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잭슨홀 미팅까지는 네. 그냥 휴가 가면 놀아야지 왜 굳이 가가지고 세계 경제를 논하냐고. 맞아요. 거의 잭슨홀 미팅 가서 이제 금리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길게까지는 지수는 정말 재미없다. 그래도 플레이는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해야죠. 플레이는 하는데 재미없을 거라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 있긴 한데요. 테이퍼링을 2013년도에 처음 그때 우리가 겪었거든요. 네.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연준 의장이 2013년 5월 달에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 전에 예비 동작으로 시장에 푸는 유동성을 양을 줄어드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시장은 계속 돈을 풀다가 푸는 양은 풀기는 푸는데 푸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테이퍼링 이러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2013년도 첫 번째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는 시장 충격이 엄청났어요. 발작을. 네, 그때 이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네. 그때 당시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여기거든요. 2013년 5월부터. 미국은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사실. 미국은 상관없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펼쳐져 있는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더 피를 보는 타격을 엄청 컸죠. 그때 당시에 2013년 5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한 10% 정도 빠졌고요. 네. 코스닥이 20%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20% 빠지면 개별 종목은 최소 30에서 40%씩 빠졌겠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게 이제 테이퍼링 텐트리엄이었고 그 이후에 사실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남아나지 못하는 그 변동성에 남아나지 못하잖아요. 30% 40% 흔들면 견뎌내기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지수는 올라오더라도 종목이 30% 빠졌다가 올라오면 50%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수는 그 이후에 다 회복은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연준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테이퍼링 잘못했다가는 글로벌 이머지 국가들 또 흔들린다. 난리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올해 3월부터 신호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채권 매입을 4월 달에 채권 매입을 줄이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면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미국의 집단 면역이 7월 정도, 유럽이 8월, 9월, 우리나라가 11월,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7월 달, 8월 달 정도면 테이퍼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라던가 경기 신호가 좋아지는 것들도 당연히 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 이걸 생각해 보면 7월 달 정도, 8월 달 정도 잭슨홀 미팅까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관련된 코멘트들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불편한 요소로 발견이 될 거예요. 특히 한국 시장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일단 한번 빠지거든요. 한 번 정도 올라오더라도 빠지긴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또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현금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다가 좀 3,100포인트 또 한쪽 밀리면 또 사서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대형주 말고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을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지수는 재미없는 시장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런 섹터들 전부 다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신호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건 2013년도랑은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는 그때 당시 기억으로 아마 건설사들 대규모 부실 나온다. 감춰졌던 부실 나온다. 그런 얘기들도 시장에 있었던 때였고요. 보시면 2013년 1월부터 이제 올해 10월 달까지 보면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그 상장 기업들이 계속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올해는 일단 계속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FN가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보면 한 48조 정도 영업이익 볼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는 바에 의하면 조금씩 컨센서스가 상향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또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긴 한데. 목표가는 낮추던데? 그렇죠. 목표가 좀 낮아졌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조금씩 이제 한 7월 정도 되면, 6월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먼저 반응하겠죠. 그런 거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를 팔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팔기에도 너무 아깝고, 9만 원대에 사셨던 분들도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여전히 불편하고 언제든지 한번 시장 충격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은 나는 삼성전자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라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사도 또는 바닥을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말이 꼬였다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오면서부터 수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출 이야기를 빼먹고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5월달 수출 통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계속 내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월간 단위로는 감익이 수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드디어 5월 달에 어쨌든 반등을 좀 했어요. 네, 5월 달에 그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보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오전에 잠깐 반짝했었습니다. 잠깐 반짝했었는데 일단은 수출이 반도체하고 승용차 일단은 작년 대비 YOY로는 다 무조건 증가죠. 근데 3월 달, 4월 달까지는 일단은 월간 단위 그 계절성을 계절성을 좀 제쳐놓고 보더라도 월간 단위 수출 증가량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증가율은. 근데 5월 달에 드디어 좀 약간 어떻게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느낌이고 이게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실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나 수출이
얼마큼 늘어날지 그거는 좀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전히 불편한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브레이크는 잡혔지만 그렇다고 이제 반등이야?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대형주들, 특히 한국 대형주들은 수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대형주들은 일단 좀 재미없는 구간. 그냥 대형주 가지고 단타하기도 먹을 폭도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대형주들은 지금은. 대신 그래서 중소형주에 그렇죠. 오히려 네. 그 제한적인 기회가 있다 그 있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보면 그냥 저는 작년에 주도주들은 올해는 일단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래전에부터 얘기하셨죠. 네. 이렇게 될 줄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통계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과거 1년치 한 시대를 풍부했던 대형주가 나오면 다른 주도주가 등장했을 때 그 주도주가 주도력을 항상 이뤄왔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치워하나 싶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주 전인가 그때 한번 쫙 올라갈 때 여기서만 말씀드렸던 쥐어짜기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네. 삼성전자 1월 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요거. 네. 일단은 뭐 이게 더 이상 추가로 빠졌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쥐어짜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저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표적인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LG화학도 오늘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가 다운시키면서 또 좋지 않은 음봉을 또 하나 크게 그렸으니까 일단은 작년 주도주들이 일단 다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리포트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새 것을 비우고 헌 것을 채워라 라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예. 기술주, 성장주를 드러내고 매도하고 가치주, 그쵸. 전통주 그렇죠. 이런 채워라. 산업을 그런 그쵸. 의미군요. 네. 시장 흐름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때냐? 여전히 아니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달 동안 세게 빡 맞았거든요. 조정을. 근데 지금은 늘어지게끔 맞고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예비 동작을 연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보면 제가 시장이 죽으면 어떤 모멘텀이 나와도 안 먹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뭐 호텔 신라부터 시작해서 여행 관련 놀자 주식들 다 올랐잖아요. 하반기에는 이런 컨셉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네. 여행 관련 주식들 사실 그다음에 대한항공 정도 빼고는 사실 실적 나오는 주식들 하나도 없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뭐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아모레퍼시픽 다 마찬가지인데 하반기부터 개선이 되는 종목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면세점 주식들 있죠. 호텔신라 같은. 이런 쪽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네. 명분이 있는 주식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네. 있는. 그리고 팔 명분이 있으면 또 팔아요. 이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스토리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토리 투자에 기반해서 네.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주항공 산업이 대표적일 수도 있고. 네. 네. 최근들 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내렸고, 지난주인가요? 금호석유도 목표 주가 다운 리포트가 해외에서 나왔었고요. CLS인가요? 거기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LG화학 이제 언더퍼폼 할 거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좀 무너졌는데. 그 영향, LG화학이 그 영향도 있었구나. 네, 그 영향이 제일 크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게 그 충당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2분기 때 전지 사업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 충당금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거죠. 그래서 사실 명분이 됐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명분이 빌미가 된 빌미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대형주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어제도 보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수급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코스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 2천억 넘게 좀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많이 그동안 비워놨던 것들 어차피 대형주들이 조금 눈치 보고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좀 있는 애들은 네. 매매가 되지 않을까. 내용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요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현대차도 봐주세요 그랬는데 궁금한 거 올려놓으시면 제가 체크를 했다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는 못 봐드리지만 네, 주요한 종목들은 이따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뭐 물어보신 게 대형주니까. 대형주 종목, 그러니까 네. 그럼 시총상위주 종목 들어가죠. 네. 네네. 현대차, 기아차는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나마 믿을 만한 대형주 섹터라고 봅니다. 예, 실적 아직은 탄탄하고 다만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이게 변수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반도체 공급 네네. 부족이 생각보다 늘어지면 그러게. 4월 달 정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때 기아차 말씀드리면서 예상보다 너무 딜레이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적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내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아야 할 차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금은 그냥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좀 약간 시장에 다시 수급이 좀 붙었을 때는 코스피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는 자동차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보는 거죠. 지금은 대형주 다 재미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없어요. 지금 가장 이제 개별주 매매하셨던 분들이 되게 부러울 시기죠. 그냥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주 매매하셨던 분들이 대형주 매매하셨던 분들을 부러워했다면 지금 역전된 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그냥 코스피 수익률이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 카카오 다 재미없다. 저는 그냥 코스피 오르면 따라 올라가고 내리면 따라 내려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뭐 특별하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를 추천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관에서는. 그나마 모아간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정도인 거지 현금이 있어도 아직은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 있는 현금이라고 하면 굳이 살 필요도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조금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는 건 이제 많이 올랐다. 네, 얘기하던 타이밍에서.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거대 관성이 나오는 초기 구간이라 보고요. HMM도 뭐 10배 올랐잖아요. 20배 올랐다는데요? 저쪽부터 따지면. 네, 그렇죠. 예전부터. 근데 뭐 충분히 이제 겨우 뭐죠? 한 50% 올랐나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 네. 롯데관광개발도 말씀하셨고 제가 기억나는 종목 좀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하셨던. 네. 롯데관광개발은 대표적이죠. 네. 이거는 또 사야죠. 놀자 주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하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 저는 호텔신라는 아직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신라. 오늘 사실 대량 거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랜만에 거래량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감춰왔던 종목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거래가 터졌던 애들이. 호텔신라도 계속 거래량 바닥에서 빵빵빵빵 터졌던 것들이 이제 솟기 시작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한번 제가 했었잖아요. 네. 하이트진로가 오늘 드디어 별로 재미없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조금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박사님도 아실 거예요. 드디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신규로도 저는 접근해도 지금부터 접근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 뭐 오늘 제주 맥주 상장하고 뭐 수제 맥주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가서 백신 보급률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상점에서 지금은 뭐 어차피 식당들 매출 확 줄어 있으니까 이미 점유율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보면 CJ CGV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네, CJ CGV도 지금 여전히 5월달에 분노의 질주 이제 선거가 잘 나왔거든요. 개봉한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노의 질주를 보고 하반기에 그동안 기다렸던 작품들이 생각보다 빨리 당겨서 개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CCV 같은 종목도 대표적으로 놀자 주식이니까 뭐 하이트진로 같은 주식도 놀자 주식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하반기에 조금 실적도 되면서 턴어라운드도 되면서 스토리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살 명분이 주어져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